어떤 구조식을 봅시다. 그러면 N2인데요. 질소 양쪽에서 전자를 서로 똑같이 이분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전자의 구름대가 공평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산소도 마찬가지고요. 질소, 산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하고 볼 때 물의 용해도 굉장히 낮아요. 비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40도씨 질소 같은 경우 40도씨 0.018 g per 리터.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 50도씨에서 0.035가 되겠습니다. CO2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고, 물론 질소나 산소에 비해서는 양쪽 산소에서 이제 잡아다니는데, CO2 같은 경우는 물하고 달리 그 산소하고 수소 간의 어떤 이 각도 있잖아요. 구조상의 각도하고 CO2의 각도하고 달라서 양쪽에 파셜리 네거티브가 존재하지만 양쪽에서 잡아다니기 때문에 그 전자의 구름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극성인데, 그나마 파셜리 네거티브가 있어서 그런지 질소나 산소에 비해서는 용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45도씨에서 0.97이니까 산소에 비해서 한 30배 정도 높은 편이네요. 반면에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질소하고 수소 간 또는 황하고 수소 간의 어떤 이 결합 각도 때문에 이 벡터의 합이 델타 네거티브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구조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네거티브, 델타 포지티브가 되면서 이 둘 암모니아나 황화수소는 상당히 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10도씨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900이고, 황화수소는 1860 정도. 굉장히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는 거죠. 그 기체도 극성이냐 비극성이냐에 따라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다른 것은 결국은 물과의 어떤 파셜리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폴로한 거하고 인터랙션하고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산소와 CO2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호흡을 에너지 호흡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인간 같은 경우는 이 O2와 CO2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하게 딜리버리 해주는 각 말단 조직으로 전달해주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휴먼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산소와 CO2를 헤모글로빈의 어떤 특정한 구조에 결합이 돼서 각 조직에 날라주고, 또 조직에서 쌓였던 CO2는 폐 쪽으로 이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건 단순히 여기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는 물하고 친한 것들, 하드필릭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물에 녹는 것들, 폴러 솔루트, 취하지 되든 안 했든 또는 기체까지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H2O의 전자의 어떤 불균일한 분포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난폴로 컴파운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물속에 기름을 몇 방울을, 한 방울, 두 방울, 몇 방울을 좀 드랍 와이즈로 떨어뜨려 보면 그게 하나씩 하나씩 낱개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나중에
서로 간에 뭉쳐서 큰 드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연력학적으로 페이버러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한 컴파운드들이 만약에 녹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패티시드나 뭐 기름이 되겠죠. 기름이 있을 경우에 이 기름 자체는 물하고 인터랙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이 이런 경우죠. 각 지질 분자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지질이라는 것은 패티시드랑 달라요. 패티시드와 글라이세롤 예를 들어 글라이세롤 리피드 예를 든다면 이쪽은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거, 그다음에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물하고 인터랙션들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고요. 각 그 지질별로. 근데 이제 지질별들이 이렇게 서로 물하고 인터랙션 하고 있다가 그저 어떤 특정한 인터랙션이 아니라요. 이거 인터랙션에서 그냥 배열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들끼리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좋아서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싫어서 인터랙션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대하여서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성격들 때문에 자기들이 뭉치는 이런 어떤 성질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지질 분자들이 모이면서 연력학적으로 이런 모양보다는 마이셀을 형성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연력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각자 리피드에 지질에 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보다도 자기들끼리 지질이 뭉쳐지면서 물이 질서 정연한 데서로부터 벗어나서 랜덤하게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델타 S 값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무질서도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들이 어, 자연적인 반응이고 페이버러블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이 실어서 자기들끼리 결합이 된다 해서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름을 가지고 지질을 가지고 이해를 했지만 생체 내에서 많은 인터랙션 프로테인 바인딩 또는 리피드 바인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포 멤브레인 같은 거 세포막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고 리피드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과의 인터랙션들도 볼 수 있겠고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과의 인터랙션도 있고 프로테인 자체 내에서도 폴딩 하는데 드라이빙 포스를 제공해 주는 거는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물하고 인터랙션을 싫어해서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물의 자유도 랜덤니스를 증가하는 쪽으로 되면서 이런 어떤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형성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뭐 방금 전에는 리피드, 프로테인 인터랙션 또는 프로테인 자체의 컨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반응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 간의 인터랙션도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만 존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효소하고 기질과 인터랙션은 또 다른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효소하고 기질은 이 폴딩한 구조 내에서 액티브 사이트에서 결합하기 때문에 뭐 물하고 친한 하이드로필릭한 포션이 많은 게 아니라 물 안쪽에, 그러니까 단백질 안쪽 구조에 기질이 결합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뿐만 아니라 이런 기질과 효소 간의 인터랙션은 거기에는 하이드로전 본드, 이오닉 인터랙션, 뭐 나중에 얘기해야 할 반데르바이스 인터랙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간에 결합되어 있는 물 분자들, 서로 간에 배열된 물 분자들이 기질과 효소, 그다음에 다른 어떤 프로테인 간의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배열되어 있던 물들이 킥아웃 또는 릴리즈하기 때문에 생기는 무질서도의 증가로 인해서 그들 간의 인터랙션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테인 인터랙션,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인터랙션에도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도 관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만델바스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이제 물과의 어떤 인터랙션이라기보다는 어떤 원소 간의 인터랙션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위크 인터랙션의 코발런트 본 인터랙션 말고 몇 가지 하이드로전 본드, 하이드로포빅, 그다음에 반데르바스 이오닉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 이제 물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반데르바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원소 또는 두 개의 분자들이 전자의 구름이 일정한다 하더라도 서로 두 개의 원소들이 부딪힐 때 어느 정도 위치에서 트랜지언트하게 일렉트릭 다이폴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이제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앉아 있는데 어떤 때 으쓱한 어떤 뭐 분위기라든지 누가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원소가 서로 가까워질 때 적당한 거리에서는 어, 영향을 서로 미친다는 거죠. 어디에? 전자 구름대에. 그래서 트랜지언트 일렉트릭 다이폴이 형성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파셜리 네거티브, 파셜리 포지티브라는 형성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리펄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거리 안에 어트랙션을 띌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었을 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적당한 거리에 다가오면서 서로 간에 인터랙션 하는 거를 우리가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더 가까워지면 이제 리펄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는 게 레디어스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0.11 정도, 뭐 공유결합은 훨씬 더 짧죠. 그 다음에 산소 0.15.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 간의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반지름 각각 다르죠. 그 다음에 포스페트 0.19, 0.21, 뭐 이런 정도로 이 정도 더 가까워지면 이제 리퍼션이 생기는 그거는 이제 물하고 어떤 뭐 분자 또 물의 이제 원자랑 다른 분자의 원자랑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 또 프로테인 리피드 간의 구성하는 원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뭐 하이드로전 본드도 아니고 또
이오닉 인터랙션도 아닌 하드법 인터랙션 아닌 모든 원소에는 각각의 반대로 받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각각의 가기만 하면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charged 또는 non partially charged 어탐들이 어느 일정한 거리 안에서는 트랜지언트하게 일렉트릭 다이폴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서로 리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기까지의 어떤 그 거리들이 가까이 원소들에 존재한다. 뭐 0.1에서 0.21까지 나노메타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그 구름대라는 것들이 전자 구름대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스테이블한 게 아니고 다른 원소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이런 어떤 반데르바스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스페이스 필링에 대한 분자 모델링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원자와 원자, 원소 원자들이 아주 가깝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안에서의 뭐 인터랙션들도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스페이스 필링을 보면 그런 어떤 인터랙션들이 그 구름대, 그러니까 전자 구름대 간의 인터랙션도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수용액 상에서 위크 인터랙션의 의미는 뭘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발런트 본드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코발런트 본드 인터랙션은 붙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 브레이키지, 클리비지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하게 어떤 반응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한 어떤 리스판스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커벌런트 본드로 이루어진 어떤 인터랙션이라면 그거를 끊고 다시 붙이고 그럼 거기에 따른 뭐 효수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반응이라 하면 당연히 코벌런트 클리비지, 코벌런트 본드가 형성, 포메이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세밀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그런 반응을 신속하게 하려면 이런 위크 인터랙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위크 인터랙션이 스트롱 인터랙션보다도.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게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럼 위크 인텍션 진짜 리얼 위크 인텍션이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이게 한두 개의 뭐 하이드로전 본드 뭐 이온 인터랙션은 당연히 약하죠. 그러나 이게 어떤 분자 간의 인터랙션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터랙션은 또 코밸런트 본드의 에, 어, 그 본드 인터랙션의 정도에 해당하는 위크 인터랙션, 집단적인 위크 인터랙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언급했던 몇 가지 위크 인터랙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수소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해서 뭐 CO와 OH 이런 거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어, 알코올하고 카본일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펩타이드 간의 수소 결합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차지를 띄지 않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온 인터랙션, 그러니까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예를 들어서 파지티브 아미노 그룹과 카복실 그룹 간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이오닉 인터랙션이라 얘기하고 반면에 파지티브 또는 네거티브들은 반발력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이오닉 인터랙션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것도 있지만 서로 반발하는 이런 인터랙션들이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하드포드 인터랙션인데, 이거는 인터랙션으로 하기는 좀 그런 게 물이 싫어서 자기들끼리 뭉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도 코밸런트 본드보다 약하기 때문에 weak interaction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은 어떤 원소든 어떤 분자든 적당한 거리에서 인터랙션이 존재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인터랙션에서 분자 인터랙션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티젠 안티바디 인터랙션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했던 substrate enzyme 인터랙션이라든지 또는 프로테인 자체의 네이티브 컨포메이션을 형성할 때 드라이빙 포스가 다 이런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 이제 스페시픽하게 호르몬 리셉터 바인딩이라든지 모든 분자들 간의 인터랙션은 코벌런트보다도 위크 인터랙션이 유리한 부분이 많다. 트랜지한트에 붙고 트랜지한트에게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물이 솔벤트로서의 역할, 또 물 자체의 물성을 얘기를 했죠. 솔벤트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솔벤트의 어떤 물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이드로전 본드 인터랙션 자체에 다른 물질하고의 어떤 솔루빌리티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물 자체 퓨어 워터가 아닌 물에 어떤 용질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물성이 바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솔루트, 뭐 물질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물의 성격을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컬리거티브 프로퍼티자 총괄성이라 하죠. 어떤 용질이 물에 들어갔을 때 많은 물성을 바꿔준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죠. 비커에 이런 튜브라고 할까요? 양쪽이 뚫려지는 튜브에다 저 밑쪽에 어, 멤브레인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의 용해는 설탕물, 예를 들어 비투가성 용질, 설탕물을 넣었다 합시다. 반면에 이 설탕물은 이 멤브레인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반투가성이라 해서 그 어떤 용질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이 설탕물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높은 농도와 낮은 농도가 만났을 때는 그게 평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섞여져야 되는데 이쪽에 있던 용질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멤브레인이 있을 경우는 역으로 다일루트된 물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물의 높이가 이 튜브에 담겨 있는 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어떤 힘을 위해서 피스톤을 눌렀을 때, 이 피스톤 눌렀을 때까지 어떤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이 비커의 높이까지 내려올 수 있는 내려올 수 있는 피스톤의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죠. 결국은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물에 힘이 되겠고 이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삼투압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컬리거티브 프로퍼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삼투압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뭐 베이퍼 프레셔라든지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 오스모틱 프레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그러면 삼투압에 아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물에 그냥 퓨어 워터에 어떤 용질을 설탕물을 넣었을 때 끓는 점을 보면
퓨어 워터보다 설탕물이 들어간 물이 훨씬 아니고 약간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그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이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음,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먼저 넣어야 되냐,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냐, 이런 컬리거티브 프로퍼티를 낼 때 좀 끓는 점을 조금 높이려면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 안에는 과학적인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고 라면 끓일 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퀄리티브 프로퍼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총괄성을 의미하는 식이 이런데, 이 식을 이제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오스모레이티, 뭐 베이퍼 프레셔, 뭐 이런 것도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 dissociation extent, 이게 해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솔루트의 몰러 컨센트레이션, 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몰러 컨센트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NaCl처럼 이런 것들이 그 Na하고 Cl로 분리될 수 있는가, 또는 이런 어떤 몰러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무게가 높고 뭐 크기가 크고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용질의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커피를 끓인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도씨에서 끓인 커피가 마실 수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의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커피 가루를 100g짜리를 적당하게 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잘게 잘게 갈았을 때 이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지는 것은 어떤 게 될까요? 나중에 커피를 한번 끓여봐서 테스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총괄성의 의미는 크기가 또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총괄성에 미치는 물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서 오스모티브 프레셔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삼투압에 대한 거는 세포 기준으로 볼 때 세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게 pH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 솔트 농도, 다시 말하면 삼투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 외 용질, 그러니까 서라운딩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세포 내에 세포 안에 어떤 농도, 그러니까 솔트 농도가 있는데, 이 솔트 농도하고 그다음에 세포 외 농도가 같을 때 우리가 등장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높은 농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김장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농도, 그러니까 배추에다 소금물을 뿌렸을 때는 그러니까 배추가 좀 쭈글쭈글해지는 단, 그래서 팽팽하지는 않고 그런 어떤 우리 그 김장 김치 할 때 배추를 절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높은 농도에서 있는 용액에 세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물이 밖으로 나와서 세포는 이제 수축이 되는 거죠. 쭈글쭈글해지는 결과가 되고, 만약에 저장성, 그러니까 낮은 농도의 용액에 세포가 있을 때, 뭐 솔트 하나도 없는 물에 있을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물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포가 팽팽해지는 그런
모폴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등장액 솔루션에 담가져 있다. 그러면 아이소토닉, 이소토닉이라고 얘기하고 고장성 용액에 담가져 있다. 하이퍼토닉, 그다음에 저장성, 하이포토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중요한 이제 그 삼투압 얘기를 했고, 삼투압은 결론적으로 물에 솔트가 들어감으로써 어, 컬리거티브 프로퍼티, 촉발성을 결정한다. 물의 물성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pH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를 하기 전에 일단 약간의 산수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pH라는 것은 얼마나 프로톤이 많이 나오느냐 또는 프로톤 또는 하이드록실기가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해리가 되느냐 그런 의미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서 해리 정도, 물이 해리가 되면 프로톤하고 H하고 OH가 나오니까 물에 해리 되는 정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뭐냐면 해리 된다는 것은 평행에 도달하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물의 이오나이징 워터 같은 경우는 KEQ, 그러니까 EQ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퀴블리언 컨스턴트라는 것은 결국 물의 화학식으로 보면 왼쪽에 H2O가 되고 오른쪽에 이게 해리가 되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퀴블리언 컨스턴트의 식은 H2O분의 프로톤하고 하이드록실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에서 헬이 되는 것, 물이 프로톤하고 하이드록실기로 나눠지는 이런 식을 쓸 수 있겠고, 그럼 물의 이온 프로덕트, 그러니까 프로톤이나 하이드록실기의 이온 프로덕트는 얼마냐? 그러면 결국은 요걸 놔두고 물을 저쪽으로 돌리면 KEQ, Equivalent Consta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의 몰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를 계산할 때는 1리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의 분자량이 18이고 그래서 1리터라고 가정할 경우에 그게 55.5 몰러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해당되는 게 55.5고 그럼 물의 equivalent constant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KW 이온 프로덕트 물이 해리가 된 것의 농도를 보면 여기는 이제 프로톤 하이드록실에 이제 더해진 값이고 10의 마이너스 14승몰이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똑같은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프로톤이나 하이드록실기의 농도는 결국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건 뭐냐면 10의 6승 100만 아까 물 100만 개 중에 한 개 정도가 디소시에이션 1000만 개군요. 1000만 개군에 하나가 디소시에이션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것은 10의 7승에 하나가 하나꼴로 디소시에이션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승,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로그 값을 취하고 이 마이너스 14승이니까 플러스 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양의 수가 익숙하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값을 넣어줘서 로그의 pH라는 어떤 개념을 로그 값을 씌우고 그 다음에 프로톤의 농도도 OH로 나누어서 프로톤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로그 H이기 때문에 프로톤의 농도가 10에 적어도 뭐 10의 6승, 10의 7승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나오는 수치는 플러스 값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H라는 개념을 로그 값을 씌우고 마이너스 값을 준 것으로 pH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pH 스케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10의 그러니까 1
몰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14승몰까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할 때, 10의 마이너스 7승을 우리가 7이라는 거 중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농도가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pH나 pOH, OH라는 것은 OH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pH라는 그 프로톤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수치를 양의수로 로그 값에 역순을 했으니까 이래서 14까지의 수치를 매길 수 있겠다는 거죠. 만약에 10에 마이너스 15승 정도 더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 15가 되는데 그 정도 10에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건 10에 14승의 하나니까 아주 낮은 농도의 프로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7이라는 그러니까 10의 1에서부터 10-14승까지를 두고 7을 우리가 중성으로 놓고 7보다 낮은 수치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고 그보다 높은 걸 염기성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우유나 침 뭐 이런 것들은 중성에 포함이 되고 콜라, 식초, 뭐, 맥주 이런 거는 산성이 가미가 돼 있고 표백제, NaOH는 이제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프로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물이 해리 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어, 어, 오거닉 몰레큘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식초 같은 게 CH3, COOH 같은 경우는 프로톤을 낼 수 있는데 그 물 말고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OH를 가지고 있는 것의 해리 상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물에서 프로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pH라고 표현을 하는데 pKa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dissociation constant, dissociation이 얼마나 잘 되느냐. 뭐 프로톤이 그 중에서 CHCOH 같은 경우는 H가 얼마나 잘 산으로서의 어떤 개념 또는 염기로서의 개념을 할 때는 pKa라는 어떤 개념을 넣어서 pKa는 우리가 pH는 로그 Ka분의 프로톤 분의 1로 이렇게 역수를 취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시드나 베이스 같은 경우는 pKa를 Ka분의 1 그리고 로그 값에서 결국 마이너스 로그 Ka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산 같은 경우는 아세틱 애시드 같은 경우는 1양성자산이니까 결국은 프로톤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K가 4.76 그리고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는 암모늄에서 NH3 플러스 H에서 하나의 프로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 4.76 어떤 것은 9.25인데 이 말은 그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쉽게 디소시에이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물질들은 에이스나 베스 같은 경우는 이양성자산 예를 들어서 H2CO3는 HCO3 플러스 H 그 다음에 여기 H 프로톤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디소시에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개 되는 거죠. 둘 다 보면 같은 프로톤이지만 여기에서 pK가 낮고 여기는 두 번째 프로톤 떨어지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는 pK가 3.77, 두 번째는 pK가 10.2이니까 첫 번째 떨어지는 거 쉽게 떨어진다. 두 번째 떨어지는 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신, 이양성자산을 계속 얘기하는데 글라이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아미노시드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하겠지만 아미노애시드는 아미노 그룹과 카복실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톤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카복실기에서 프로톤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복실기에서 프로톤이 쉽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기 2.34고 나중에 아미노 그룹에서 프로톤 빠져나오면서 9.6. 그래서 하나, 두 개. 마지막으로 3양성자산. 그러니까 3개의 프로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포스포릭 애시드 H3PO4 같은 경우는 H2PO4 플러스 H 플러스에서 2.14 굉장히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H2PO4 같은 경우 6.86 거의 pH 7에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PO4에서 하나 프로톤 빠져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1양성자산, 2양성자산, 3양성자산 이렇게 있을 경우에 각각의 양성자가 디소시에이션 되는 정도가 이 pK 값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pKa는 결국 뭐냐면 얼마나 산이 프로톤을 잘 떼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pK 값을 구하는 방법 또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음, 타이트레이션이라는 어떤 방법을 써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나 뭐 대학에서 실험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세틱 애시드 같은 경우 아세틱 애시드를 뭐 물에 조금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NaOH나 OH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좀 떨어뜨려서 이 pH의 변화 양상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OH를 하나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pH를 재보면 이런 커브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카복실기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는 온전히 CH3COOH가 되고요. 그 다음에 OH를 점점 떨어졌을 때 프로톤이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요렇게 돼서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CH3COOH가 OH를 첨가하면서 프로톤이 하나씩 빠져나오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온전한 폼하고 프로톤이 빠져나간 폼이 똑같은 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점점 좀 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모든 아세틱 애시드가 아세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톤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세틱 애시드를 하고 프로톤이 빠져나온 것을 아세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산, 요거는 그 짝 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OH 첨가하면서 점점 이런 커브를 급하게 그리다가 또 완곡하게 되는 포인트 되는 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포인트가 산과 염기가 똑같은 양이 존재할 때 이런 지점이 생기고 점점 나중에 비율이 달라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게 염기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제 가만히 보면 이 OH를 떨어뜨리다 보면 어느 포인트에서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어느 포인트에서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OH가 점점 증가하더라도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되다가 어느 지점이 지나고 날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요거 이제 아세틱 애시드에서 보여주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방금 보여줬던 아세틱 애시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듐 포스포릭 애시드 말고 두 번째 이전에 거 보면 포스포릭 애시드 그 다음에 여기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어 모노 모노포스페이트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pK 6.86 그러니까 프로테인 하나 빠져나 H2PO4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이 단독 형태로 존재하는 건 없고요. H2PO4 소디움, H2PO4 포타슘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OH를 첨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어느 포인트 되는 데에서 완만하게 pH가 증가되고 그 레인지가 지나면 갑자기 또 올라가는 상태. 근데 그 포인트에 아까 얘기했던 pK 6.86이 있었고 아세틱 애시드는 pK 4.76이라는 그 포인트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베이직한 거. 암모니아 같은 경우 NH4가 OH를 첨가하면서 점점 되고 이 포인트에서 동일한 양 NH4하고 그 짝 염기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서 급격하게 pH가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pKa 플러스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pK가 4.76이다. 그러면 3.76과 5.76은 거의 완충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주위 환경, 그러니까 OH를 첨가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충 용액이라는 것은 산과 윅 애시드랑 그 짝 염기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둘 간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어, 어, 산이나 염기를 집어넣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완충 구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충 구역이라는 것은 pKa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 대부분의 반응들 우리가 이제 리서치를 할 때 무슨 효소 반응할 때 그 효소에 맞는 pH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H가 6.0에서 맞는 효소라고 하면 그 pH가 외부에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크게 요동을 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5로 내려간다거나 뭐 8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옵티멈 pH가 아니라 분명히 엔자임이 있어 방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반응을 할 때 최적의 pH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pH에 맞는 버퍼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무 버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엔자임이 옵티멈 pH가 7.5였었어요. 그러면은 이 셋 중에 어떤 버퍼 시스템을 써야 되냐면 이 버퍼 중간에 있는 포스페이트 버퍼를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아세틱 애시드 버퍼를 쓴다 이렇게 돼버리면 옵티멈 pH가 아니에요. 벌써 4.7에서 5.76이기 때문에 여기서 7.5에서 옵티멈 pH 최적의 캐탈리시스를 일으키는 조건인데 이 낮은 pH에서는 그 엔자임의 충분한 액티비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pK 값이 처음에 단순히 애시드의 디소시에이션 정도 얼마나 빨리 디소시에이션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었고 두 번째는 pK 밸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완충 구역이 몇이냐 완충 구역이 몇이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중요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버퍼의 pK 값, 어떤 화합물의 pK 값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벌써 버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윅 애시드, 그러니까 약산과 그 짝 염기, 강산에 대한 어떤 버퍼 이펙트는 잘 없어요. 그래서 약산의 그 짝 염기를 우리가 썼을 때, 아세틱 애시드, 아세테이트, 또 포스페이트를 버퍼에 보면 산과 염기가 같이 페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간의 이런 조합, 그 믹스처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별한 구역에서 pH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버퍼라는 것은 pH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에서 그런 pH가 있고, 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을 넣었을 때 이 pH가 크게 바뀌어지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반응의 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버퍼라는 것은 이런 어떤 약산과 그 짝 염기의 혼합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세틱 애시드에서 아세테이트, 보통 이제 아세틱 애시드라는 것은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세테이트라는 것은 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Ka, 그러니까 우리가 뭐 pK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K는 밑에 산을 넣고 그다음 위에다 프로톤하고 염기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디소시에이션 되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버퍼라는 것은 약산과 그 짝 염기의 혼합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pH에서 핸더슨 하셀바하 이퀘이션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식으로부터 유래해서 이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 요 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 대표적인 거죠. 아세틱 애시드라 치면 아세틱 애시드 산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A-를 염기로 표현하고 프로톤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양쪽에 로우 값 씌우고 저쪽 왔다 갔다 해버리면 결국 어떤 식이 나오냐면 pH는 pKa 플러스 로그 그다음에 3분의 염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유용하고 머리에 좀 넣어야 될 필요해서 그래서 이 식은 핸더슨 하셀바가 여기에 유도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고 한번 유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핸더슨 하셀바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